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오늘의 이제 주제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서 지급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하나의 화두로 이제 부상을 했어요. 부상을 하다 보니까 방송에서도 다루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깨너머로 들은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들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얘기들은 제가 이제 반복을 하진 않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줄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예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물론 이제 그러니까는 이 다듬을 부분은 좀 있습니다. 다듬을 부분은 있지만은 큰 틀에서 그러니까 재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얼마 정도 그러니까 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의 대책들은 많이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지금 뭐냐면 미래통합당에서 김종인 이제 비대위에서도 기본소득을 그러니까 하나의 제시할 거라는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만약에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면은 일단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라. 물론 이제 그들이 이제 그거 제안할 때는 국민들에게 어쨌든 간에 커다란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데 굉장히 인색한 안을 들고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건 적극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안을 제시한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하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얘기는 이제 좀 나중에 이제 진짜 나오면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제가 이 라이브를 선거 끝나고 나서 최백은 TV를 다시 이제 그러니까는 다시 재개를 하면서요. 이게 댓글창이 안 보이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버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오늘 이제 이 네트워크 상황이 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가 않아가지고요. 좀 이 모니터도 좀 문제가 생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댓글창을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읽어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없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중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좀 할 수 없는 것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그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저는 이제 선거 끝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앞으로는 제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사회들의 미래를 만드는데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힘을 좀 보태겠다. 이런 일에 좀 제가 역점을 두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마지막 주에 라이브 시험 방송을 2차례 하고 나서 5월 첫 주부터 일요일날부터 라이브를 그러니까 우리가 진행을 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5번째인데요. 제가 2번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소개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되게 이제 우리 사회의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 방송에서 좀 소개하기 좀 힘든 문제들, 이런 것들을 주로 제가 지금 던지고 있는 것으로 아마 좀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3번째 주와 4번째, 3회와 4회 때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하고 경기도 이재명 지사를 제가 이제 같이 함께 자리를 해가지고 한 이유도 미래를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국민들과 지도자가 함께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건데,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서 어쨌든 간에 잠재적인 지도자로 어쨌든 간에 이 분류가 되시는 분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었고, 여러분들이 또 그다음에 나중에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하나의 기준으로 좀 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에서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시 이제 또 좀 제가 정리할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또 이제 기회가 되면은 또 이제 이 라이브에 또 이제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이재명 지사처럼 또 손님을 불러내가지고 또 다시 콜라보로 이렇게 또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소개할 기본소득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사회, 미래와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래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미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보다는 사회배당금이라는 용어가 더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원금이 아니라 지원금은 말 그대로 뭐냐면요. 정부가 그러니까는 하나의 그러니까는 이 시혜성으로 주는 어떤 차원인 겁니다. 지원을 해주는 하나의 저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돈을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어쨌든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소득이라는 것은 국민의 어떤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리를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기본소득은 앞으로 사회에서는 하나의 시민들의 권리, 인권이라 저는 인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문제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사회의 어떤 전체 소득의 일부를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원들에게 나누어주는 배당금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배당금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것을 인권 개념으로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기본소득이 이제 대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현재 얘기되고 나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어지는 많은 이제 우리가 기술의 발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가 이제 그러니까 소멸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뭐 이런 이제 그 전망을 하면서 일자리가 소멸되고 나면은 없어지게 되면은 많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들만 힘든 게 아니라 이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이 생산한 제품을 소비할 시장도 그러니까는 축소가 될 게 아니냐. 그러면 경제도 굉장히 성장이 정체될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우려 속에서 이제 이 얘기들이 나오는 게 기본소득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뭐냐면은 소득 불평등이 우리가 지난 80년대 이후에 계속 지금 나빠지고 있거든요.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소득 불평등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것이 맞물려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이 4차 산업혁명 진행과 소득 불평등의 악화는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1차 산업혁명 때 영국에서 1770년대부터 이렇게 진행됐었던 1차 산업혁명 때에도 한 1830년대까지는요. 소득 이 불평등이 굉장히 악화됐었습니다. 당시에도요. 그 이유를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요. 그 기본소득을 이제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하나의 사회라는 것이 산업사회입니다. 산업사회예요. 산업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은요. 대개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 노동자로 살고 있죠. 임금 노동자로요. 자신의 노동력을 그러니까 팔아야지만이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인 임금 소득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임금 노동자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노동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소득이 이제 그러니까 생기는 건데 그러면 이제 기본 소득을 받게 되면은 일을 하려고 하는 어떤 하나의 이 동기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 동기가 없어지게 되게 되면은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반대를 이제 하는 측에서는 되게 이제 이런 논리를 많이 쓰지요.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게을러지고 일을 안 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죠. 그 다음에 이제 학계에서는 참 재밌는 거는요. 학계에서는 일자리가 대거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게 과학계에서 되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계에서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밸리에 이제 소위 스타트업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아마 그동안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일자리가 오히려 이제 없어지지 않고 늘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경제학자인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대개가 보면요, 이 경제 이론을 되게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사회과학은 역사적인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지난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0~300년 동안에 산업화의 역사를 보니까 우리가 기술 진보가 주로 많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산업화 이후니까요. 산업사회만 이루어진 건 아니죠. 물론 농업사회도 많은 기술혁명이 있었었죠. 근데 이제 산업사회 속에서 우리가 경험들을 이제 많이 기억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기술혁명은 최근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듯이 4번의 그러니까 커다란 기술혁명이 진행됐단 말이에요. 진행되는데 1차 산업혁명하고 2차 산업혁명을 보면은 그 기술혁명으로 일자리가 없어진 경우도 있지만은 없어진 일자리도 있지만은 더 많이 생기지 않았느냐. 예? 이거예요. 이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3차, 4차
이 기술혁명이 지금 진행되더라도 진행돼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측면도 있겠지만 새로 생기는 일자리도 많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전망인 겁니다. 전망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지난 그러니까 우리가 1, 2차 산업혁명에 기초한 하나의 얘기인데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요. 1차 산업혁명일 시기를 대개 우리가 언제로 보냐면요. 영국을 기준으로 이거 하는 얘기인데 1770년대에서 한 1830년대까지 한 6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영국에서 진행됐다고 우리가 진행된 걸 얘기를 하는데요. 영국도 1차 산업혁명이 진행된 초기에는 소득 불평등도 악화되고 일자리도 많이 없어졌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중고등학교 때 역사책의 세계사라든가 아니면 사회책 속에서 들은 아마 용어가 있을 겁니다.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기억나시죠?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요. 그 기계 파괴 운동이 진행됐던 이유가 소위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계가 그러니까 내 일자리를 뺏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일어났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 60년이 지나고 나서 더 길게 보니까는 일자리가 더 증가했더라 이거예요. 그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산업혁명이 이제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지면서 그 정착된다는 얘기는요. 기술의 진보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술의 진보는 일단 뭐냐면 그 기술과 관련된 산업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산업들이 그냥 순탄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그 산업들이 만들어지기 위한 하나의 제도와 법들이라든가 교육 방식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업사회 속에서의 우리가 정치 제도하고 그 당시에 우리가 왕정이라든가 귀족들이 지배하는 이런 정치 제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작동하게 되고요. 산업사회 속에서는요. 그리고 경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농노제에서 우리가 근대 자본주의로 이렇게 넘어오고 시장경제라는 제도로 넘어오고요. 교육 방식도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에는 사실 그러니까 서민들에 대한 교육은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교육제도도 이제 우리가 새로운 교육제도가 도입되고 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다 이 산업사회가 안착을 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고 그것이 다 안착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긍정적인 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주로 이제 IT 혁명을 주로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이제 그 연장선에서 제가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얘기할 때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 혁명이라든가 인공지능 혁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지금 그 4차 산업혁명은 지금 1차 산업혁명과 비교하면 지금 초기 상태예요.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제도나 법이라든가 교육 방식의 변화를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다 변화가 될 때까지는 사실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그러니까 없애는 데 주로 이제 그러니까는 작용을 할 것이고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상당한 기간 동안에 저는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건 상식적으로 뭐 경제 이론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도 이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컴퓨터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PC라는 게 나온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어떤 일자리가 대표적으로 없어졌죠? 소위 말해서 타이프라이터. 예? 타이프라이터가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보기도 힘들게 됐죠. 사무실에 이제 주로 이제 비서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프해서 이 문서를 작성할 때 이제 그러니까 사용했던 타이프라이터가 없어졌죠. 그렇죠? 누구나가 이제 PC에서 다 이제 그러니까 문서 작업을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듯이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면요. 자, 일자리가 없어지는 일자리들 많이 생기죠. 우리 지금 이미 겪고 있고요. 우리가 무인으로 운영하는 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자리에 일자리도 많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가 나올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요. 인공지능에서 대체될 수 있는 업무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들은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요. 그렇죠?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업무들은 살아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업무들은 어떤 거겠습니까?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업무가 이제 그러니까 개발을 하게 되면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내면은 그게 이제 새로운 일자리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내려면요. 그거 만만한 작업 아닙니다. 자신이 인공지능이 못하는 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소개했죠. 미국에서 실험한 건데 인공지능형 컴퓨터한테
대학교 때까지 습득한 지식을 습득시켜 봤더니만은 1분도 안 걸리더라.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는 습득하는 습득하는 지식이라든가 정보는 인공지능이 훨씬 더 빨리 습득하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습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는 하는 업무는 인공지능으로 다 대체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러면 그거 이상의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각자들한테 한번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인공지능보다 나은가 한번 물어봐 보세요. 네? 물어보시면은 저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식을 얘기를 할 때 대개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분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암묵지라는 굉장히 이게 한자 표현이다 보니까 좀 생경한 표현일 텐데요. 암묵지라는 우리가 이제 이 지식이 있고 형식지라는 지식이 있는데 지자가 이제 지식할 때 지자 알지자니까요. 암묵지는 뭐냐면은 암이 어두울 암자에다가 묵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가려져 있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가려져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지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가벼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경험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엄마의 손맛이라는 걸 얘기하죠. 예? 우리가 엄마의 손맛. 엄마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를 가는데 수십 년간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자기가 그러니까는 이 터득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는 뭐 사실은 말로 잘 이렇게 설명하기가 힘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 속에서 체득되어지는 거.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서화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 문서화하기.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지식. 이런 걸 이제 암묵지라고 합니다. 암묵지라고 하는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문서나 어떤 매뉴얼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지식.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지식을 이제 우리가 형식지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형식지는 다 이제 그러니까는 컴퓨터에서 다 대체가 된다 이거예요. 그건 뭐 쉽게 이해되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암묵지를 갖추도록 훈련을 시켜야 된다. 학생들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전문가들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암묵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인공지능 시대. 저는 거기에 대해서 퀘션 마크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바둑계에서 우리가 가장 우리가 내놓는 프로 기사가 누굽니까? 이세돌 구단이었었잖아요. 이세돌 구단이 얼마 전에 은퇴 선언을 했죠. 은퇴 선언을 하면서 뭘 얘기를 했냐면요. 은퇴한 그 동기를 얘기를 하는데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그걸 절망감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 바둑기사에서 은퇴를 한다는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세돌 기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단이면 굉장히 우리가 바둑에서는 굉장히 어쨌든 간에 거의 뭐 최고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구단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구단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면요. 근데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이 이세돌 기사 같은 경우들이 단순하게 기보만 외워가지고 만들어진 실력일까? 아닐 게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서 자기 스스로 어쨌든 간에 체험 속에서 스스로 어쨌든 간에 터득해낸, 창조해낸 것들도 있을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세돌 기사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바둑을 예술로 배웠다 그랬어요. 기술이 아니라. 예? 기술이라는 건 뭡니까? 기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정석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바둑에 되게 초짜들이 되게 하는 두는 방식으로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정석을 넘어선 수준에 있는 게 이세돌 기사의 실력이죠. 근데 그런 예술로 바둑을 배웠다는 이세돌 기사 입에서 인공지능 때문에 더 이상 바둑둘 맛 안 난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의 바둑 실력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형식지입니까? 암묵지입니까? 저는 상당 부분은 암묵지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암묵지예요. 자,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에 의해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밀려나고 있는 인공지능도 지금도 기술은 계속 진화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것도 아니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노동의 미래를 볼 때 적어도 당분간은 그러니까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부 경제학자들 빼놓고 대개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진단입니다. 진단이에요.